지구 역사 46억 년을 수놓은 지질시대 중 가장 매력적인 시기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공룡이 지구를 누비던 중생대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구 역사에 가장 스펙터클했던 시절은 바로 이때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는 1909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찰스 월컷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버제스 셰일층에서 엄청난 양의 생물 화석본을 발견합니다. 바로 5억 15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생물들이었죠. 이 지층엔 크기가 2cm에 불과한 마렐라를 비롯해 최대 1m까지 자랐던 아노말로 카리스, 땅속에 살았던 오토이아, 긴 주둥이를 지녔던 오파비니아, 고생대의 대표 화석 삼엽충 등 수많은 생물 화석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고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구 역사 30억 년 동안 고작 3문에 불과했던 생물군이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자 1000만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8개의 문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빅뱅은 진화사에 있어 최대의 수수께끼를 낳았습니다. 도대체 왜 수십억 년 동안 고요했던 지구 바다에 갑자기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게 된 걸까라는 궁금증이었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산소입니다. 크고 복잡한 생물이 등장하려면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이 좋은 산소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캄브리아기 초기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되면서 많은 양의 인이 바다로 흘러 들어왔고 이를 영양분으로 삼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급증했죠. 그 결과 광합성 양이 늘어났고 지구 바다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산소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불을 붙였다는 거죠. 동시에 각종 화산 활동과 암석의 침식으로 바다에는 다량의 칼슘도 유입됐는데 덕분에 캄브리아기 생물들 중 일부는 탄산칼슘이나 인산칼슘으로 구성된 외골격이나 껍데기를 지니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감한 가설 하나가 추가되는데 영국의 생물학자 앤드류 파커의 빛 스위치 이론이었죠. 그는 캄브리아기에 빛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진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진정한 눈이 등장했는데 이 눈이 생태계의 경쟁 시스템을 촉발시키며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캄브리아기의 생물 화석본에서는 삼엽충, 아노말로 카리스, 오파비니아 등 지금의 곤충처럼 복잡한 구조의 눈을 지닌 생물들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원시적인 눈을 갖게 된 생물은 더 이상 바다에 떠다니는 유기물이 아닌 영양가 있는 생물을 골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먹히는 쪽도 눈은 물론 포식자의 공격을 막아줄 딱딱한 껍데기나 위협적인 가시, 재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지느러미 등을 갖추며 다양한 생물종으로 진화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바닷속 어느 한켠에서는 외골격 대신 몸 안에 뼈를 지닌 척삭동물 피카이아와 하이코 이크티스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먼 훗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척추동물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캄브리아기 초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가히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약 4억 8,800만 년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산소 농도의 감소로 찬란했던 캄브리아기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약 4억 8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들어서자 해수면 하강과 동시에 산소 농도가 재차 증가하면서 생물 다양성은 다시금 폭발합니다. 이른바 오르도비스기 생물 다양성 폭발 사건이었죠. 이때는 어류의 조상 갑주어가 바다를 누볐는데 크기가 2m에 달했던 녀석도 있었지만 대체로 2에서 3cm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몸 표면이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어류들은 턱뼈가 발달하지 않았죠. 또 이 시기 바다에는 오르도비스기의 크라켄을 방불케 하는 몸길이 6m의 거대한 두 종류 카메라세라스도 등장했습니다. 오징어의 조상뻘되는 이들은 현재의 두 종류와 달리 껍데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삼엽충이나 연체동물 등을 잡아먹고 살았죠. 그런데 사실 오르도비스기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억 6,200만 년 전 원시 식물들이 최초로 육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건이었죠. 지금의 이끼류와 비슷한 이들은 일종의 덮개로 둘러싸인 포자를 지닌 덕분에 육지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식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광합성을 통해 지구를 점차 산소로 채워나갔습니다. 또 식물의 뒤질세라 오르도비스기 후기에는 동물이 처음으로 육지에 발을 디딥니다. 호주의 고생물학자 그레고리 박사는 땅속에 굴을 판 흔적 화석을 토대로 당시 절지동물이 처음으로 육상에 진출해 굴을 파고 살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러나 4억 4천만 년 전 육상에 진출한 식물이 멸종의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식물이 풍화시킨 암석에서 인과 같은 무기염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와 바다의 부영양화를 불러왔고 이는 용존 산소량 감소로 이어져 해양 생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물에서 산소가 사라지자 탄소는 결합할 친구를 잃고 바닷속 지층에 그대로 묻히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결국 온실기체의 감소로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오르도비스기가
오르도비스기도 종말을 고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르도비스기가 막을 내린 후 실루리아기에 접어들자 기후는 다시금 따뜻해지면서 지구엔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렸는데, 먼저 관다바를 장착한 쿡소니아 같은 식물들이 육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다에는 여전히 갑주어와 삼엽충이 건재했으나 지금과 달리 이 당시 바다에는 절지동물이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었죠. 믹스프테로스나 에오립테루스 같은 바다 정갈들은 수십 센티미터에서 1m가 넘는 거대한 체구와 강력한 집게로 작고 연약한 물고기들을 거침없이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올랐던 바다 정갈의 시대도 고작 3천만 년 정도였을 뿐, 실루리아기가 끝나고 대봉기에 이르자 스테타칸투스 속의 원시 상어가 등장한 건 물론 진짜 턱을 갖춘 엔텔로그나투스, 실러캔스 등을 비롯해 몸길이 8.8m에 무게는 4톤이나 되는 둔클레오스테우스 같은 대형 팜피르들이 바다를 장악해 나가면서 대봉기 바다의 패권은 어류에게 돌아갔죠. 그렇다면 육지는 어땠을까요? 대봉기 육지는 새로운 생명들로 넘실댔습니다. 키가 20cm가량 되는 호르네오피톤 같은 작은 양치식물부터 20m 이상 자라는 거시식물 아르카에옵테리스, 또 높이 8m의 초대형 곰팡이 프로토텍사이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균류들이 숲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숲에서 작은 곤충들은 터전을 일궈 나갔는데, 대봉기 때는 최초의 날개 달린 곤충이 등장하는 등 급진적인 진화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바다도 육지도 아닌 해안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오스테노테론 같은 육기 어류들 중 일부는 판데리크티스, 틱타 알릭 등으로 분화를 거치며 3억 7천만 년 전인 대봉기 후기엔 최초의 네발 척추동물인 아칸토스테가와 이크티오스테가 등이 등장해 육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는 생명 역사의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약이 일어났던 육지와는 달리 대봉기 말 해양엔 2천만 년에 걸쳐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10종류 이상이었던 삼엽충과가 대봉기를 지나면서 고작 4-5개만 남게 되고 산호 같은 생물들도 거의 절멸하게 되죠. 다행히 육지는 그 피해가 덜했습니다. 위기를 무사히 넘긴 육지 생물들은 석탄기에 이르자 또 다른 진화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대봉기 때부터 형성된 대규모 산림 덕분에 석탄기 지구의 산소 농도는 거의 30%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산소 농도가 높아지자 기관을 통해 호흡을 하는 곤충들은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보내며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돼 거대해질 수 있었죠. 75cm까지 자랐던 거대 잠자리 메가네우라나 몸 길이가 최대 2.5m나 됐던 절지동물 아르투로플레우라 등이 산소 농도 증가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거대화와 함께 다른 한켠에선 생명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양막류의 등장이었습니다. 약 3억 4천만 년 전 육지로 진출한 고대 양서류 중 일부가 알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막이라는 껍질로 둘러싸인 알을 낳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때부터 척추 동물들은 물이 아닌 육지에서 번식이 가능해진 거죠. 또 이 시기에는 나눠져 있던 대륙들이 한데 모이면서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대륙이 거대해지자 대륙 안쪽은 바다로부터 습기를 공급받지 못해 더욱 건조해지며 사막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땅에 묻혀 석탄화가 됐죠. 3억 500만 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을 석탄기 열대우림 붕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양막이란 번식 방법을 갖춘 양막류들은 양서류들과 달리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아 석탄기에 이어 페름기까지 질긴 명줄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막류들은 두 갈래 길을 걷는데, 한쪽은 이국류인 파충류와 조류로, 다른 한쪽으로는 단국류로 분화되어 나오죠. 이 단국류에 속한 종이 페름기에 번성했던 디메트로돈이며, 현재의 인류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도 단국류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기 양막류의 등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이렇듯 페름기에도 스코토사우루스, 파레이아사우루스, 프로토사우루스 같은 파충류들을 비롯해 디메트로돈, 리스토로사우루스 같은 단국류들은 건재했습니다. 대규모 열대우림은 붕괴됐지만 이들은 섬처럼 곳곳에 남은 고립된 숲에서 독자적으로 진화를 거듭해 나가며 점차 다양해졌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페름기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2억 2,500만 년 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페름기 대멸종이 이들을 덮쳤죠. 시베리아 지역에서 분출한 대규모 화산 폭발은 엄청난 양의 온실 기체를 분출했고, 이는 극심한 지구 온난화와 산소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해양 생물종의 95%,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전멸했죠. 이 대멸종은 캄브리아기 때부터 페름기까지 살아남은 삼엽충마저 저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고생되는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로 전례 없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그 끝은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으로 막을 내린 꽤나 사연 많은 지질시대였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연들은 현생 생물 그룹의 대부분이 탄생한 사건을 비롯해 턱을 지닌 어류와 거대 곤충의 등장, 또 식물과 척추동물이 육지에 최초로 발을 디딘 역사적 순간까지 흥미롭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은 지질시대는 언제인가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